이솝동화로 잠이 솔솔 지혜도 솔솔 한나 할머니가 들려주는 잠자리 이솝동화에 온 것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다 함께 책책책 유튜브는 제가 손자 우리 태윤이와 태빈이에게 들려주려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함께 듣고 있네요. 너무 고마웠어. 할머니가 조그만 선물로 보답하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요.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하는 친구는 댓글에 이름을 남겨주면 다음 영상을 시작할 때 불러줄게요. 오늘도 이솝동화 7편을 들려줄게요. 또롱 똥똥 똥똥 원숭이와 여우. 숲속의 짐승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모두들 즐겁게 춤을 추자. 그리고 춤을 제일 잘 추는 짐승을 우리들의 임금으로 뽑자. 그래, 그게 좋겠다. 짐승들은 차례차례 나와서 춤을 추었어요. 곰은 뒤뚱뒤뚱, 다람쥐는 뱅뱅, 토끼는 깡총깡총, 모두들 열심히 춤을 추었어요. 얼마쯤 지나자 짐승들은 투표로 제일 춤을 잘 춘 짐승을 가리게 되었어요. 제일 춤을 잘 춘 친구로 원숭이가 뽑혔네요. 원숭이는 이제 짐승들의 임금이 되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질투심 많은 여우는 임금이 되어 지나치게 뽐내는 원숭이가 안 입고 왔어요. 어느 날 숲속을 걷던 여우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걸려있는 덫을 발견했어요. 옳지, 이걸로 보기 좋게 원숭이를 골려주자. 여우는 한달음에 달려가 원숭이 임금을 데리고 덫에 걸린 고깃덩이 앞으로 왔어요. 임금님, 이 고기를 드십시오. 임금님께 드리려고 마련한 것입니다. 여우의 말을 들은 원숭이는 덥석 손을 내밀어 고깃덩어리를 잡았어요. 그 순간 원숭이의 손은 철컥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나쁜 놈 같으니 임금을 함정에 빠뜨리다니. 원숭이가 벌컥 화를 냈어요. 그러자 여우는 뭐라고? 이 어리석은 원숭이야. 그렇게 조심성이 없고서도 임금이라고? 하고 말하며 쌩 가버렸어요.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 어느 햇볕이 화창한 날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으로 떠났어요. 주막집에 앉았던 사람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말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로군. 팔러 가는 당나귀라면 타고 갈 것이지 왜 끌고 간담?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럴듯하게 생각되어 아들을 나귀등에 태우고 나귀를 이끌고 걸어갔어요. 얼마쯤 가다가 저쪽에서 걸어오는 젊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젊고 건강한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걷게 하고 혼자 편히 타고 가다니. 젊은이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나귀를 타고 가는 아들을 나무랐어요. 얘야, 안 되겠다. 내가 타고 가야겠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리게 하고 자기가 대신 탔어요. 얼마쯤 가다가 아주머니들을 만났어요. 참 인정무리도 없는 아버지로군. 어린 자식은 걸리고 자기만 타고 가다니. 차라리 둘이 함께 타고 갈 것이지.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얘야, 너도 타거라 하고 아들도 나귀동에 태웠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태운 나귀는 무거워서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로군. 불쌍하고 가여운 나귀 등에 두 사람이나 타다니 차라리 나귀를 짊어지고 가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아버지 귀에는 그 말도 그럴듯하게 생각되었어요. 아버지는 곧바로 나귀를 장대에 묶고 아들과 함께 메고 갔어요. 나귀가 무거워서 아버지와 아들은 비틀거리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시냇물 위에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저것 봐라, 사람이 당나귀를 메고 간다.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과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웃으댔어요. 후하하,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좀 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배를 잡고 발을 굴러댔어요. 사람들 소리에 놀란 나귀가 장대에 묶인 채 몸부림을 쳤어요. 아이고 이것 봐라. 아버지와 아들이 비틀거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나귀와 함께 풍덩하고 냇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급쟁이 당나귀가 숲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사자의 털 가죽을 줍게 되었어요. 당나귀는 평소에 자기를 급쟁이라 놀려댔던 동물들을 떠올렸어요. 그렇지, 이 가죽을 쓰고 다니면 그 녀석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겠지? 당나귀는 털가죽을 덮어쓰고 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화려하고 큼직한 갈기가 넘실대는 모습, 날카롭고 사나워 보이는 이빨이 영락없는 사자였죠. 히히, 내가 곧 사자로구나. 당나귀는 신이 나서 숲속을 거닐기 시작했어요. 당나귀처럼 총총 긋지 않고 사자처럼 가슴을 펴고 어설렁 걸어갔지요. 마침 저기 들판에서 쉬고 있던 여우가 다가오는 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우는 얼른 사자 앞에 엎드렸어요. 사자님, 안녕하세요. 당나귀는 바들바들 뜨는 여우를 보자 더욱 신이 났어요. 나를 겁쟁이라 비웃었던 여우 녀석, 어디 한번 더 골려볼까? 당나귀는 마치 사자처럼 큰 소리를 쳤어요. 우레처럼 쩡쩡 울리고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무서운 소리가 나도록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들은 여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야, 이 겁쟁이 당나귀야. 사자가 되고 싶었으면 그 모습 말고 울음소리도 사자처럼 바꿨어야지. 겁쟁인 줄만 알았더니 어리석기까지 하구나. 실은 이게 당나귀의 진짜 목소리였어요. 낄낄대며 휙 뒤돌아가 버리는 여우의 뒷모습을 당나귀는 허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우와 신포도.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쳤던 탓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송이들이 너무나 반가웠지요. 당장이라도 몇 송이씩 집어먹고 싶은 마음에 여우는 주저없이 포도나무로 뛰어 올랐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생각보다 키가 컸어요. 포도송이들은 당장이라도 잡힐 듯이 탐스럽게 달려있는데 아무리 애를 쓰며 뛰어 올라도 잡히질 않았지요. 그래도 있는 힘껏 또 뛰어 올라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어이쿠. 한참이나 포도나무와 씨름을 했더니
여우는 오히려 배가 더 고파졌어요.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끝내 여우는 뛰어오르기를 멈추고 뒤돌아섰어요. 그러고는 포도나무를 한번 휙 돌아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혼잣말을 했어요. 저 포도는 아마 덜 익었을 거야. 매우 신맛이 날 것 같아서 난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5번째 이야기, 서울쥐와 시골쥐. 시골에 사는 쥐가 서울에 있는 쥐를 초대했어요. 우리 시골에 오면 아주 조용하고 공기도 무척 맑아. 또 보리든 미랄이든 고구마든 먹을 것도 얼마든지 있어. 우리 시골에 한번 놀러 오지 않겠니? 서울쥐는 편지를 받아보고 그렇다면 한번 가봐야지 하고 길을 떠났어요. 어서 와, 정말 잘 왔어. 시골쥐는 서울쥐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배고프지? 우선 점심부터 먹고. 시골쥐는 서울쥐를 보리, 밀, 고구마 등이 거덕한 창고로 안내했어요. 자, 어서 먹어. 그러나 서울쥐는 두리번 둘러보기만 할 뿐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디 아픈가? 왜 아무것도 먹지 않지? 시골쥐는 걱정이 되어서 물었어요. 그러자 서울쥐가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데 시골에서는 날마다 이런 것만 먹고 사니? 아니, 왜? 이 음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니? 서울에는 이보다 좋은 음식만 있니? 시골쥐가 물었어요. 있고 말고 버터랑 치즈랑 생선, 바나나 등등 없는 것이 없지. 시골쥐는 이 말을 듣자 서울쥐가 부러워졌어요. 이것을 보고 서울쥐가 어때?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면? 하고 말했어요. 시골쥐는 기뻐하며 서울쥐를 따라갔어요. 서울쥐네 집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찬장 속에는 빵과 버터도 있었어요. 찬장 문도 조금 열려 있어서 그들은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가 버터를 발라서 빵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서울쥐는 그 소리에 후다닥 도망쳤지요. 시골쥐는 깜짝 놀라서 흡지겁 서울쥐를 따라 도망쳤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빵 맛은 적 좋았어요. 놀랐니? 그 정도는 보통이야. 어떤 때는 빗자루로 한 대 얻어맞기도 해. 자, 또 가보자. 이번에는 살금살금 엉접실로 기어 들어갔어요. 얼핏 봐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잘 익은 사과며 바나나가 예쁜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요. 자, 어서 먹자. 바나나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니 이런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먼지떨이가 날아왔어요. 이거 빨리 도망치자. 서울쥐가 잽싸게 도망치며 말했어요. 같이 가. 시골쥐는 온몸에 털이 거꾸로 서는 느낌이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친 시골쥐가 말했어요. 서울쥐야, 나는 그만 시골로 가야겠어. 두려움에 떨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조용한 시골에서 맛없는 것이라도 마음 편히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기 왔어야 느꼈어.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많은 서울에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니? 시골쥐는 서울쥐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산 좋고 물 맑은 시골로 다시 돌아갔어요. 6번째 이야기, 까마귀의 지혜. 가뭄이 길게 이어지던 메마른 날이었어요. 까마귀 한 마리가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어요. 너무나 덥고 목말라 지쳐버린 까마귀는 날개를 펄럭일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국 땅으로 내려가 조금 쉬기로 맘먹었는데 땅에 내려앉는 까마귀 눈에 반갑게도 물병 하나가 보였어요. 우와, 양치기들이 버리고 간 물병이네. 물이 아주 조금 남아있겠지? 까마귀는 매우 기뻐하며 쓰러져 있던 물병을 얼른 일으켜 세워봤어요. 그리고는 물병 안을 들여다보니 아쉽게도 물은 아주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래도 까마귀는 실망하지 않고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물병 주둥이가 너무 좁아서 까마귀의 부리를 다 집어넣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때 까마귀의 머리를 번떡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방법으로 물을 마실 수도 있을지 몰라. 까마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돌멩이들을 발견하자마자 재빨리 모아 물병 옆에 갖다 놨지요. 그리고는 돌멩이들을 하나씩 물병에 집어넣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워온 돌멩이들이 거의 다 떨어져 갈 무렵 까마귀는 병 주둥이를 들여다봤어요. 돌멩이가 물병 안에 수북이 쌓인 만큼 그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물이 물병 위로 찰랑찰랑 차오른 게 아니겠어요? 까마귀는 그제야 허무하게 미소를 지으며 주둥이를 물병에 넣고 달콤하게 물을 쪽쪽 마시기 시작했어요. 7번째 이야기, 포도밭의 보물. 옛날에 한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지런한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논도 밭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넓은 포도밭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농부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는 반대로 하나같이 모두 게을렀어요. 매일 빈둥거리며 이리저리 놀러만 다닐 뿐 착실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농부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아들들이 걱정이 되었죠. 저 아이들을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 농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병도 들었어요. 농부는 앞으로의 일이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날 농부는 침대 곁으로 아들들을 불러 모았지요.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제 나는 곧 죽을 것 같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감춰둔 보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 말에 아들들은 금방 기쁜 표정이 되었어요. 사실은 저 포도밭에 귀중한 보물을 숨겨 놓았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천천히 파내어 쓰도록 하여라. 며칠 후 농부가 죽자 아들들은 당장 포도밭을 구석구석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그만두지 않고 흙을 열심히 파헤치고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는 사이 포도밭은 잡초도 자라지 않고 땅은 기름져서 포도나무가 싱싱하게 가지를 뻗었어요. 여름이 되자 포도나무 덩굴에는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송알송알 맺혔지요. 날이 갈수록 포도송이는 무거워졌고 그 어떤 집 포도보다도 크고 탐스러웠어요. 아들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말한 보물의 참뜻을 깨달았답니다. 또로롱 똥똥 똥똥. 재밌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7편 중에 재밌어요? 시골쥐, 서울쥐? 시골에 가서 쥐를 봤다고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쥐가 많았어요. 집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막 그랬어요. 할머니가 어릴 때는 정말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할머니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감사해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요. 댓글에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도 이야기를 생각하며 꿈나라로 포근하게 잠을 청해 보세요. 할머니는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요. 잘 자요. 안녕.